안녕하십니까. 손정목의 뉴스 브리핑 제3편입니다. 오늘은 이 한반도 상황과 또 여러분들 가장 안타깝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윤석열 파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또 한국 상황을 이해하려면 저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미국의 앞으로 향후 대한반도 또 대한국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 정세 또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럽을 향해서 북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또 관계를 다시 새롭게 재구축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에 1월 20일 날 취임 직후에 했던 것과 또 다른 모습인데요. 뭐냐면 유럽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럽이 요즘에 서유럽들은 항상 한결같이 북을 비난하고 또 북을 악마화하고 북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북은 핵보유국이니까 또 우리는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해라, 이런 의미로 아마 이 나토 사무총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지난 한 2개월가량, 사실 1월 20일 취임하고 두 달이 안 됐죠 사실. 그런데 하여튼 약 2개월가량 보여줬던 대한반도 전략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대북 정책과 대남 정책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북의 사실상의 비핵화 요구들을 명목상은 계속한다, 추구한다 하지만 이것을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두고 현실적으로는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제한하는 걸 목표로 해서 북과 평화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핵군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핵군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죠.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평화협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북미 간의 조미 간의 수교가 돼야지 사실상의 핵군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하고 나가면 그러면 북미 간에 있어서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 제재 해제와 같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에 대한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단히 약탈적이죠. 한마디로 약탈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한국 정책 관련해서 봐야 될 지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민감 국가라는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민감 국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핵 비확산 문제라든지 또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지역 불안전을 야기할 만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출 통제 또는 비자라든지 연구 협력을 제한하는 거라든지 군사나 민간 전용하는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제한 조치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그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러시아, 조선 그리고 시리아 이렇게 4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 한국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 한국 난리가 났죠. 이 최상목이 일대가 이 정부가 이 대행 정부긴 하지만 어쨌든 난리가 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민간 국가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한국으로서 상당한 타격이 되고요. 위험 국가 목록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언론에서는 남쪽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북을 대항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지적 하나하고 또 지역 정서 현재 한국 정서가 대단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역 불안전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4월 중순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다가도 여전히 이제 옛날 같은 특혜 조치는 다 없애고 고율의 관세를 매기 시작했죠.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 4월 2일을 기해서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뭐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더 삶이 고단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따로 한번 제가 한번 따로 다음번에 한번 분석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한국이 사실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위비 압박이 분명히 또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유럽 나토 쪽에는 5% GDP 5%를 이상 인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3% 이상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트럼프 정부가 현재 한국 정세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한국 정권은 뭐냐? 한마디로 북과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런 약탈 전략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친미 정권, 그러한 어떤 남측의 정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과의 관계 개선도 수용하고 사실 관계 개선의 의미와 폭이 대단히 큰데요. 그 여기서 뭐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에 대한 이런 관세 부과라든지 각종의 자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큰 저항 없이 수용할 뭐 이런 어떤 친미 정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윤석열이가 복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같이 대북 적대적인 것이 가득 찬 그러한 정권이 그러한 세력들이 북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잘 수용을 하고 따라줄까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운명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젤렌스키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반도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건 참 희한한 겁니다. 파주 상공에서 이미 다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폭격 좌표를 공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면서 모든 책임을 조종사에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다면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 800m 상공에서 민간을 상대로 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첫 번째 비행기가 떨어뜨린 것을 두 번째 비행기도 또 똑같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전투기도 똑같이 떨어뜨렸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눈으로 육안으로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미군기가 떨어뜨린 거다. 그걸 한국군인이 덤탱이 썼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공군본부 쪽에서 이 비행 장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AI가 좌표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폭탄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AI와 관련된 훈련들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한미연합 훈련 시작하기 전에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할 때 얘네들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의 AI를 이용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죠. 하마스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이 살상당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냐,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뭐 아직 돌아오지 않은 HIDA들이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단히 의문스러운 이 사건이 바로 3월 7일 날 윤석열이가 석방됨으로 인해서 다 묻혀버렸죠. 다 묻혀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에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은 아마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의 한반도 상황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며칠 전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보유한 군사력과 그 군사력이 위협에 대응해서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가, 재배치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보도가 또 지금 나왔죠.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미군 재배치, 해외 미군 재조정 관련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이후에 주한미군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러한 보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른바 인계철선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한 현안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셉윤 현재의 대리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리대사죠. 이 대리대사가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은 인계철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근데 인계철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인계철선이라는 의미를 조셉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한미군이 북이 공격이 있을 때 한국군과 더불어서 1차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막아내면서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지원 병력이 도달할 때까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인계철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지원군이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를 그 다음 날 바로 부인하는 그런 기사가 미국의 소리에 또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고도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계철선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미국의 대리대사가 얘기한 거를 미국의 소리에서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한마디로 한국군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 공격을 하면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 것이고 그걸로 끝을 내는 것이다. 대규모 증오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계철선 용어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원병력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지원병력은 한국에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거죠. 이거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조셉윤 이 대리대사는 바이든 때 지명된 그런 대사죠. 바이든계의 기본적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한미연합훈련, 또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또 주한미군의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 역할을 재조정하는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국군이 한국을 점령하는 그때부터 뭐 지금 80년 역사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5.16 또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이후에 5.18 과정을 거친 전두환 정권의 수립,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미국이 많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5.16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 CIA 수장이었던 피터 그로스는 재임 중 CIA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다 이런 얘기고요. 당시 위컴 주한미 사령관은 박정희 피살 이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군사정변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죠.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 뒤에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한국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된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있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역시 일종의 군사력을 동원한 정변이었는데요. 친위 쿠데타 역시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개입한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설프게 끝나면서 이게 미국이 모르게 단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인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삐라를 살포하거나 또는 대북 방송을 하는거나 이 모든 확성기 방송을 하는거나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특히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이거는 뭐 100% 미국이 알고 있었다. 또 어느 정도 묵인하거나 승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국지전을 사실상 계획을 같이 했었는데 북이 전면전 태세로 나오면서 미국이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이런 걸 감당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서 북과 계속 전쟁을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 세력을 사실상 그 배제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이게 과거의 군사 정변하고는 다른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대규모 전쟁 사태가 나는 것만큼은 당시 바이든 정권도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에서 엄청나게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손실된 조건에서 한반도에서 또 그러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과거 연평도처럼 국지전 정도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국지전을 사실상 북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아예 전면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출소를 했는데요. 석방이 됐는데요. 이 석방 갖고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만 윤석열 쪽에서 현재 주장하는 것은 이 탄핵 기각이 아니고요. 각하입니다. 각하. 그러니까 소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기각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각을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의 석방이라고 하는 비정상적 상황, 이 법비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기본 입장과 태도도 있고 또 한국의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그 한국의 아주 친미적이고 기득권적이고 아주 파시스트적인 이러한 윤석열 측의 이런 복귀 시도는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상 8대 0 어쨌든 보면 이번에도 헌재가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들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8대 0 전원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전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일보 쪽에서의 조선일보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기자들 역시도 이 8대 0이 선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실은 이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실 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현재의 이런 내란 아주 철저한 친윤 파시스트 세력들은 조중동조차도 믿을 수 없다. 절독해야 된다. 심지어 김건희는 아예 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런 그 현재 기존의 아주 수구적인 신문 언론들에 대해서조차도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의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파시스트 세력들과 일부 결탁한 기득권 무리들이 현재도 계속적인 이러한 내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준동들을 펼치고 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혹시나 이게 지금 헌재에서 기각 판결 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엄청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면 거의 사실상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나거나 아니면 20일 내지 21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21일이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더불어서 3월 말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뭐 그거야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한국의 많은 보수 세력들과 또 수박 세력들은 어쨌든 이재명도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많이 갖고 있고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이 영향을 받아서 헌재에서 좀 늦게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선거일도 좀 늦추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입장으로부터 사실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들이 이렇게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윤석열 각하란 말까지 동원해서 참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파시스트적인 표현을 쓰면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이 파시스트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들 스스로도 기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판을 연기시켜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보고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뭔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개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헌재에다가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헌재에다가 엄청난 위협성 발언들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뭐 암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에 이 파면은 워낙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헌재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에 대한 파기를 하는 것, 이 기각을 한 것, 이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전원 합의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것은 헌재가 앞으로의 이런 탄핵 관련 선고에도 전원 합의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8대0 파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특히나 또 이런 일련의 시간 끌기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또 지나치게 흥분되지 않게 이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긴장이 과도하게 조성되지 않게 조속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의 의장단들이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이 단식 투쟁을 하신 지가. 그리고 좀 수많은 또 이 부산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올라와서 현재 단식 투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철야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는 반드시 탄핵을 끝내는 그래서 파면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0 넘으신 의장단 선생님들이 몸도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진 상태고요. 어떤 분은 지금 암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총궐기해서 반드시 파면 선거를 앞당기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에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아니면 20일, 21일 이렇게 3일 중에 하루 아마 선거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 안에 어쨌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광장에 나오고 그리고 선거 날에는 그 전에부터 철야 농성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키우고 그래서 100만이 아닌 200만, 300만이 이 광장에 집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변 분들한테 알려서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장으로 또 국민의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는 승리의 축제의 한마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